미정아, 아빠야. 나 좀 꺼내줘. 아빠 왜 그래요? 이양병원 괜찮다고 했잖아요. 더는 못 있겠다. 여기 내 방이 아니야. 내 숨소리도 들리지 않아. 딸들은 나를 요양병원에 넣으며 말했죠. 당신을 위한 결정이라고.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나에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라디오 사연방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인생사와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와 사연자들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방 하나만 있으면 돼. 그 말이 이렇게 슬픈 말일 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살고 있는 올해 80살 최정호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숨기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요, 한때 교사였습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마지막 6년은 교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글이 참 따뜻해요. 아이들이 참 잘 따라요. 그 말 한마디에 힘이 나던 시절이 있었죠. 학교 종소리에 맞춰 출근하고 아이들 목소리에 하루를 채우던 그 시간이 제겐 정말 소중했습니다. 제 아내도 교직에 있었어요. 수학교사였고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만났고 아주 평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함께 살아왔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근처 공원도 다니고 책도 읽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습니다. 근데 아내가 70세가 조금 넘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수술 후유증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5년 전입니다. 그 후로는 혼자였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계절을 맞이하고 보내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땐 아직 건강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죠. 큰딸은 분당에 살고 작은딸은 남양주에 살아요. 아들 없이 딸 둘 키우며 교사 부부로 바쁘게 살아왔죠. 딸들 다 잘 컸어요. 남편들도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고 손주들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죠. 은퇴 후에는 양쪽 집을 오가며 지냈습니다. 이번 달은 언니 집에 가시고 다음 달엔 저희 집 오세요. 아빠, 다음 주는 저희가 모시러 갈게요.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딸들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싶어서.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거실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으면 사위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들이 제 앞에서 말을 줄이고 딸이 저를 옆방으로 부르더니 말하더군요. 아빠, 혹시 가능하시면 아침에 거실에서 뉴스 소리 좀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애들이 늦게 자서 아직 자고 있거든요. 아빠, 저녁은 간단하게 드세요. 남편이 식단 조절 중이라서요. 아빠, 주말엔 저희 가족끼리 외식하려고요. 아빠는 집에서 쉬세요. 배달시켜 드릴게요. 말은 참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불청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물컵 하나 놓을 때도 눈치 보이고 샤워하고 나오면 물기 닦으랴 제 방이라고는 없고
손주방 옆에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자면서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싶었죠. 그땐 정말 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물건을 둘 수 있는 공간, 내 책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책장,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 방, 그런 공간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딸들이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연세에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양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처음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요양병원이라니, 난 아직 멀쩡하잖아. 그랬더니 딸이 말하더군요. 요즘 좀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아침 약도 자꾸 잊으시고 날짜도 헷갈려 하시고 우리가 매일 챙겨드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나는 이제 관리 대상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딸들이 저를 걱정한 거 이해해요. 그 마음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그 결정에 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빠, 이 병원 시설 좋대요. 이사님도 추천하셨대요.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 무엇보다 24시간 간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의견 한마디 없이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됐습니다. 그곳은요, 정말로 깔끔했어요. 하얀 벽, 깨끗한 복도, 친절한 직원들, 3인실 병실도 널찍했고요. 그런데 내 방은 없었습니다. 이름표 없는 침대, 커튼으로 가려진 병실 한쪽, 모든 생활이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곳. 아침 6시 기상, 7시 식사, 10시 재활, 12시 점심. 그곳에서 나는 누구였을까요? 202호. 최어르신, 약 드세요. 202호. 최어르신, 목욕 순서입니다. 202호. 최어르신, 면회 있으세요. 제 이름은 사라졌고, 방은 숫자가 되었고, 존재는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이건 단지 요양병원 입소기를 넘은 한 사람의 존엄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부모 혹은 미래의 당신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최정호, 80살입니다. 지금부터 나의 방을 찾아 나선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때는요, 지금처럼 마음이 복잡하거나 존재감을 의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은퇴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전교생과 교직원들, 그리고 몇몇 학부모까지 꽃다발을 들고 강당에 모여 제 은퇴식을 열어줬어요. 우리 최 교장 선생님, 한평생 교육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 말에 눈물이 빙 돌았어요.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내내 생각했죠. 이제는 나도 쉬어야지. 내 삶을 조금 챙기며 살아도 되겠지. 은퇴 후에도 딱히 외롭진 않았어요. 아내가 옆에 있었고, 이른 저녁이면 둘이서 같이 산책도 하고, 마당에 빈 꽃들을 돌보며 느릿한 하루를 보냈죠. 아내는 손재주가 좋아 집 안가득 수세미, 바구니, 냄비 받침 같은 걸 만들었고, 저는 국어 교사답게 시집을 꺼내 낭독하곤 했어요. 여보, 오늘은 이 시 어때? 나는 왜 늘 제목이 어려운 시만 좋아해?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묵직한 거지.
그렇게 서로의 시간을 천천히 이해하고 같이 흘러갔어요. 딸들은 종종 찾아왔고 손주들도 방학이면 놀러 왔습니다. 명절엔 꼭 내 식구가 모였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가족이었습니다. 그 평우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기억나요. 수술 끝나고 회복 중이던 병실에서 아내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어요. 당신 혼자 남아도 절대 외롭게 살지 마요. 딸들이 있으니까 절대 미안해하지도 말고요. 그 말이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삶은 상상 이상으로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는 너무 시끄럽고 정적은 또 너무 무겁더군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아내가 남긴 말처럼 외롭지 말자고 다짐하며 주민센터에 봉사도 다니고 근처 도서관에서 책 정리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나마 하루가 빨리 가더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들의 집을 오가게 됐습니다. 아빠, 혼자 계시는 거 위험해요. 오세요. 같이 지내요. 고마웠어요. 정말 따뜻한 말이었고 딸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싶었죠. 처음엔 한 달씩 번갈아 지냈어요. 분당 집, 남양주 집, 방도 내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손주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그땐 좋았어요. 그런데요, 딸들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빠, 다음엔 언니 집에 조금 더 오래 계세요. 저희 남편이 요즘 야근이 많아서요. 아빠, 요즘 저희 집에 애들 시험이라 다음에 뵈면 안 될까요? 작은 눈치, 짧은 말투,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는 시선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조금씩, 그러나 뚜렷하게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손주방 옆 간이 침대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벽에 붙은 손주들의 상장, 장난감, 책가방을 바라보며 여기 내 물건은 하나도 없구나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참으려 했어요. 그래, 내가 버틸게. 여기서 조금만 조심하면 딸들도 덜 힘들고 나도 덜 외롭겠지. 그렇게 조심조심 살던 어느 날 사위가 거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요즘 집에 숨 쉴 틈이 없다 진짜. 그 말은 도저히 못 들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눈치를 보며 얼른 말을 막았지만 이미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 순간부터 내가 갈 곳은 어딘가, 이 나이에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요양병원 이야기가 나왔고 저는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병원에서 내가 숫자로 불리던 시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 첫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기미한 락스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휠체어 바퀴 소리와 비걱대는 병상 소리. 문득, 아, 여긴 집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더군요. 직원은 저를 202호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 방엔 저보다 10살은 많아 보이는 노인이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한쪽 침대엔 산소호흡기를 낀 채 코를 고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가 아버지 침대입니다. 짐은 이쪽에 놓으시면 되고요. 식사 시간은 7시, 12시, 6시입니다. 짧은 설명 후 직원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덩그러니 방 안에 남겨진 순간 왠지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딸 미정이가 말했었죠. 아빠, 여긴 시설 좋고요. 어르신들이 재활도 잘 받는데요. 저희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그 말만 믿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저녁 식당으로 이동했을 때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더군요. 다들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마치 공장처럼 음식은 뜨뜻미지근했고 반찬은 네모 반듯하게 썰려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무표정한 음식이었어요. 식사 중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밥은 삼키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 질문을 받는 걸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숨소리만 가득한 병실에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여길 왜 온 거냐? 속으로 되뇌이며 이불을 얼굴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틀째 아침 6시 정각에 방불이 켜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하고 수액을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최 어르신, 오늘은 재활치료 있으세요. 8시 30분까지 재활실로 이동하셔야 해요. 스케줄에 따라 나의 하루가 정해졌고 이름 대신 최 어르신이란 말로 불리며 나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여긴 적응이 잘 안 된다. 이 병실에 TV도 없고 창문은 열리지도 않고.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며칠만 참아보세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적응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 말은 당장 안 갈 테니 기다리세요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 후 딸에게 전화 걸기가 조금씩 무서워졌습니다. 다음 주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쁜가 보다. 무슨 일이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혔구나. 병원 복도에 앉아 있으면 가끔 누군가를 만나러 오는 가족들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오거나 할머니 손을 잡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을 쥐던 아내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를 안아주던 어린 시절의 미영이 얼굴이 아연히 떠오르죠. 아빠, 우리 반에서 1등 했어요. 아빠, 오늘 학교에서 연극해요. 보러 오세요.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들이 이젠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병실에 있던 장 어르신이 귤 한 쪽을 내게 건넸습니다. 최 선생님, 드셔보세요. 우리 아들이 오늘 사다 줬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나는 고맙다며 받았지만 귤을 입에 넣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도 딸 둘이나 있는데 그날 밤 자존심을 누르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정아, 언제 올 수 있니? 그냥 얼굴이라도 좀 보자. 딸은 이렇게 말했죠. 아빠, 지금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아빠가 자꾸 전화하시면 죄송하지만 남편이 불편해해요. 순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가정에 불편을 주는 존재구나.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이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루는 간호사가 약을 건네며 말했어요. 최 어르신,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관절약이에요. 삼키세요. 약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이 무슨 약인지 나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면 먹어야 하고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묻는 것도 실례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박 어르신이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저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셨죠. 직원들은 말없이 커튼을 닫고 그분을 병실에서 옮겼습니다. 그 어떤 인사도 그 어떤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 침대 옆에 놓인 그분의 빈 침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사라지는 건가?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아, 그냥 나 집에 가면 안 될까? 내 방 하나만 있으면 돼. 화장실도 공동이어도 좋아. 그냥 내 숨소리라도 들릴 수 있는 곳에 있고 싶어. 미정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도 삶이 있어요. 그 말에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밤 한참을 눈 감은 채 누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누구의 무엇으로 존재하는가? 딸들에게 나는 걱정되는 대상이었고 병원에선 관리해야 할 노인이었고 스스로는 어느 방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문득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어요. 최 어르신, 내일 진료 상담이 있습니다. 가족 동반 요청드렸는데 따님이 바쁘시다고 못 오신대요. 혼자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혼자, 또 혼자. 나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야겠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 삶의 방을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대하던 날이었죠. 딸이 온다고 약속했던 날, 병실 창문 앞에 앉아 방만 바라봤습니다. 복도의 발자국 소리만 나도 고개를 들고 문 쪽을 바라봤죠. 하지만 그날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저녁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그때 물었습니다. 혹시 면회 온 사람 없었나요? 오늘은 연락 없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나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젓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손이 떨렸고 밥은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복도로 나가 앉았습니다. 긴 병원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제발 누가 나 좀 봐줘요. 다음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정아, 나 지금 힘들어. 너무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딸의 목소리는 잠긴 듯 들렸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사실 우린 그동안 아빠가 너무 단호하시고 항상 괜찮다고만 하셔서 진심을 잘 몰랐어요. 그 말이 왠지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 한 번도 안 한 적 없었는데,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됐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 이대로 죽는다면 누가 날 찾을까 싶더라. 딸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예고 없이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과 고개를 숙인 얼굴이 함께였죠. 아빠,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으면서 나란 사람을 잃어가고 있었어. 너희는 나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한 번이라도 나한테 물어봤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너무 편한 쪽만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 마음이 통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말이었네요. 그날 우리는 병실 창가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아버지와 딸이 아닌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의 대화를 했죠. 다음 날 딸은 다시 병원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퇴소 준비 같이 해요. 그 말이 그토록 듣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나가도 왜? 네. 아빠가 원하신다면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지내시더라도 요양 도우미도 붙여드릴 수 있고 필요하면 우리가 매주 올게요. 그제야 진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퇴소 절차를 밟으며 나는 병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때는 이 병실 안에서 내 모든 감정이 무너졌고 존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다시 일어서는 중이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내 이름이 적힌 약통과 텅 빈 주머니, 그리고 창밖에 봄 햇살, 그 모든 게 이제는 나를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게 지내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방으로 갑니다. 요양병원을 나온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용인 구도심 작은 다세대 주택 1층 방 2칸짜리 원룸에서 혼자 지냅니다. 넓진 않지만 햇살 잘 드는 창이 있고 내 손으로 고른 커튼과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 이곳은 분명 내 방입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눈을 뜹니다. 먼저 식탁 위 달력을 확인하고 약 복용 체크표를 꺼냅니다. 고혈압 약, 관절약, 오메가3점. 그걸 꼼꼼히 챙겨 먹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아침 7시엔 요양보호사 선화 씨가 오십니다.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지금은 마치 친딸처럼 제 하루를 도와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최정호 어르신, 오늘 아침은 두부찌개 어때요? 좋지요. 된장은 직접 풀고 싶네요. 내가 하던 방식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에선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았는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침 식사 후엔 동네 작은 공원까지 산책을 갑니다.
지팡이를 짚고 벚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가끔 지나가는 유치원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합니다. 지나가는 아주머니가 말하셨어요. 아버님, 여기 매일 나오시네요. 예, 여기가 제 출근길입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거든요. 그렇게 매일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딸 미정이는 금요일마다 반찬을 해옵니다. 아빠, 무생채 좋아하시죠? 오늘은 두부조림도 있어요. 내가 해주는 음식은 아무리 싱거워도 맛이 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 병원에 있던 시간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공간. 창밖은 있었지만 열 수 없는 창. 그리고 정호 씨가 아니라 202호 어르신이라 불렸던 그곳. 그때와 지금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살아가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한 달에 한 번은 큰딸 미영이네도 옵니다. 처음엔 요양병원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최근엔 조심스럽게 말해오더군요. 아빠, 그땐 우리가 몰랐어요. 죄송했어요. 이제는 아빠 말 먼저 듣고 결정할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젠 나도 너희 말을 들을게. 우리 서로 묻고 답하면서 사는 거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라는 걸 이제서야 제대로 느끼게 됐습니다. 한 달 전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글쓰기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노년의 기억을 쓰다라는 주제였는데 첫 수업에 가서 저는 요양병원에서 겪은 3개월을 써서 발표했죠. 선생님이 말하더군요. 선생님 글을 들으니 어르신의 삶이 보였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렇게 일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매주 월요일 2시에 도서관에 가는 게 제 삶의 낙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저는 제 방 책상 위에 앉아 이 글을 고치고 있습니다. 당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제발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존엄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고 딸이고 아들이기 전에 그저 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병원 침대 위에서 서랍 속에 처박힌 서류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다시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최정호, 올해 80. 지금은 나답게 살아가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당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지금 어디에 있고 싶은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식사를 준비하고 햇살을 바라보며 나는 분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존엄은 공간이 아니라 선택에서 온다는 걸 저는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여러분께도
건네고 싶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제 아들에게 쫓겨났습니다. 30년을 가족 위해 일했지만 그 아이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어요. 그날 제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내가 남긴 한 장의 편지가 우리 가족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는 72세 이종길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35년간 국어 교사로 근무했고 정년퇴직 후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이지만 한때는 교단 위에서 아이들 앞에 서서 꿈과 삶을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시험지 채점에 생활지도에 학부모 상담에 매달렸지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 가족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도 아내도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는지 알 거라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대기업에 다니며 서울에서 잘 살고 있고 차남은 중소기업에서 조용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아이입니다. 사실 두 아이와는 깊은 대화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말은 많았지만 자상하진 않았어요. 그저 옳은 말을 한다고 믿고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가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 서서히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땐 이미 늦은 걸지도 몰랐죠. 제 아내는 그런 저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하며 아이들과 자주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던 사람이었죠. 가정의 중심은 늘 아내였습니다. 나는 뒷짐만 진 채 바깥일에만 몰두하면서도 가정은 잘 굴러가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항상 저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이 많았지요. 그런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췌장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몇 차례 수술을 했지만 이미 병이 깊게 퍼진 뒤였어요. 저는 그때서야 뒤늦게 아내 곁에 머물려고 했고 회사에 다니는 아들들보다 저라도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내는 늘 저를 다독였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요. 아이들 걱정이나 하지 말고. 그 말이 지금 생각하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미안하다. 더 따뜻한 남편이 되지 못해서. 제 말에 아내는 눈을 천천히 감았고 그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장남은 주도적으로 장례 절차를 준비했죠. 저는 그저 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됐습니다. 장남이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는 이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냉정했고 목소리는 싸늘했어요. 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가족한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죠?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면 다 용서가 됩니까?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장남의 말에 주변 친척들마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차남은 그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결국 저는 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내 아들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인생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왔는데 정작 내 가족에겐 버림받았다는 그 사실이 나를 숨쉬기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생전에 써놓은 한 장의 손편지가 제 손에 들어왔고 그 편지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누군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혹은 가족과 멀어진 채 후회만 남았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 인생의 가장 쓰라렸던 순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충청북도 음성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 황토 흙이 그대로 드러난 땅 위에서 자전거 하나로 마을을 돌아다니던 시절이었지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소 한 마리로 밭을 갈았고 어머니는 손바느질로 옷을 만들어 팔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형제도 많았어요. 7 남매 중 6째였던 저는 자연스레 눈에 띄지 않는 아이가 되었죠. 하지만 책 앞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란이 사라졌습니다. 문방구에서 받아온 참고서를 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KBS 국어 방송을 들으며 스스로 공부했죠. 고등학교 진학을 서울로 하게 됐을 때 마을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저 집에서 박사 하나 나오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어깨에 무거운 책임처럼 얹혔고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로 유학을 간 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겨울엔 연탄이 떨어진 하숙방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책을 넘기고 여름엔 공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런 날들 속에서 제가 숨을 틔울 수 있었던 유일한 시간은 대학교 문학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조용하고 단정한 성격의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그녀는 항상 식사부터 걱정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세요. 사람이 밥을 굶으면 생각도 마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정말이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그녀를 따라다녔고 몇 해 뒤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서울 큰 병원에 간호사로 채용되었지만 제가 충북 지역 고등학교에 임용되자 한마디 망설임도 없이 따라 내려왔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서울에 남겠다고 했을 텐데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곳이 내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평생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다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땐 교직 생활이 너무 바빠서 손 한 번 제대로 못 잡아봤고 둘째가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야간 자율학습 감독 때문에 병원에 함께 못 갔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동안 저는 그 옆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1살, 2살 자라며 장남 석훈이는 조용하고 냉정한 아이로 컸고 자남 석진이는 따뜻하고 여린 성격이었습니다. 둘 다 머리는 비상했지만 감정 표현은 적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저를 닮은 탓이겠지요. 감정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라고 배웠기에 그렇게만 키웠기에 아이들에게 해준 말 중 기억에 남는 건 남자답게 울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말고 인내해라,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돌아간다, 이런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을 키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아버지란 이름 아래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웠던 거죠. 사랑을 표현할 줄 모르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와 아이들 사이의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들과 진로를 상의할 때, 싸움을 말릴 때, 상처를 어루만질 때,
그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조용히,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이들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장면들을 아내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정년이 가까워지며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퇴근 후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가기도 했죠. 그 짧은 시간이 제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병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췌장암 3기.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솟구쳤지만 정작 그녀 앞에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나는 당신한테 고마운 걸 너무 늦게 알았어. 그 말을 꺼내는 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당신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아이들 걱정만 했습니다. 석훈이는 여전히 바쁘겠지. 석진이는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 걱정만 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떠났습니다. 그녀가 떠난 아침, 나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아들들이 도착한 후에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장남은 장례 절차를 도맡아 처리했고 차남은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 곁에 있었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가장이었던 나는 그날 누구의 말도 못하고 그저 방명록 옆에 앉아 조문객에게 인사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 아들로부터 이 자리에 계시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내가 몰랐던 아내의 또 다른 얼굴을 손편지 한 장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손편지에는 내가 외면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 뒤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사방에서 조화가 들어오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인사를 했고 큰아들 석훈이는 장례 절차를 도맡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작은 아들 석진이는 묵묵히 상주복을 입고 영정 사진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내의 사진은 평소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낯설고 또 아픈지 내 심장은 한없이 작아져 갔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장남과 장례식장 한켠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장례 절차서가 들려 있었죠. 아버지, 잠깐 말씀 좀 하시죠. 목소리는 예의 있었지만 그 속엔 싸늘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니?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장례식 그냥 조용히 계셔 주세요. 앞으로 나서지 마시고 말도 삼가 주세요.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내 어머니 장례식인데 내가 왜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정말 모르세요. 그 아이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결국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언제나 일 핑계, 사회생활 핑계, 가족은 뒷전이었잖아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크기의 깊고 오래된 분노였습니다. 너무하시네요, 석훈아. 내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우릴 위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이들 고민은 몰랐고, 어머니 아플 때도 제때 병원도 못 갔고,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집 같지가 않았어요. 당신은 아버지란 이름을 빌린 손님이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순간 작은 아들 석진이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영정사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자리를 피해 조용히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정말로 가족을 외면했나?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한켠에 쪼그려 앉아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내 삶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묵묵히 일했고 가족을 굶기지 않았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쌓아온 것들은 그 아이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거리였던 겁니다. 아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탓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 받아준 걸까요? 그 다음 날 장례를 마치고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나는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기억만 남은 집 안에서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당신, 밥은 드셨어요? 잠깐 앉아서 쉬어요. 아이들한테 전화 좀 해보세요. 그 사소했던 말들이 지금에 와선 칼보다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 석진이가 말없이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직접 보셔야 한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정갈한 아내의 글씨로 종길 씨에게 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아주 작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 당신도 조금은 혼자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치기도 전에 이미 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감정들, 내가 외면한 가족의 시간들, 그리고 내가 후회할 것이라는 걸. 아내는 마지막까지 나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준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편지를 꺼내 들고 아내의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흔적 속에 진실이 담겨 있기를 바라면서요.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멍하니 집 안을 서성였습니다. 텅 빈 방, 고요한 공기, 정리되지 않은 수건 하나까지도 모두가 아내의 흔적이었고 그 모든 것이 나를 가만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없는 세상은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그토록 조용하고 따뜻하게 내 곁을 지켜주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없는 거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들에게 쫓겨난 기억은 내 삶에서 가장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들의 말처럼 정말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지 나는 매일같이 나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작은 아들 석진이가 내민 작은 봉투 하나, 그 봉투 속 아내의 편지가
그동안 내가 외면해온 모든 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내의 것이었지만 그 말투, 표현, 단어 하나하나에서 평생 나를 품어준 그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 문장이 내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당신도 혼자가 되어보길 바랍니다. 처음엔 그 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수 같기도 했고 벌 같기도 했죠. 하지만 곰곰이 되새기다 보니 그건 원망이 아니라 바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진짜 가족의 무게를 느껴보길 바랐던 거였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내 하나가 우리 모두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녀가 없어진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거기엔 손때 묻은 앨범 하나와 작은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가족의 사진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사진 뒤에는 그녀의 손글씨로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94년 석훈이 소풍날, 종길 씨는 야자 감독이라 모돔. 1997년 석진이 첫 발표회, 남편 출장 중. 2005년 가족 여행 취소, 학부모 상담 우선. 그녀는 내가 없었던 자리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 알고 있었고 그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나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하며 받아준 것이 더 미안하고 더 아팠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상자 속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도 하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내의 음성이 담긴 녹음이었어요. 종길 씨, 이걸 들을 날이 올까 싶지만 혹시 내가 먼저 간다면 내 진심을 꼭 전하고 싶어서 남겨요. 나는 외로웠어요. 아이들 곁에선 늘 웃고 있었지만 당신 곁에선 늘 허전했어요. 나는 손으로 입을 막고 더는 듣지 못하고 재생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선명해서, 너무 아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술 한 잔 없이 처음으로 날 세웠습니다. 그동안 묻어둔 수십 년의 감정이 그날 밤 전부 쏟아졌습니다. 눈물도, 후회도, 분노도, 모두. 다음 날 나는 큰아들 석훈이를 불렀습니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점심이나 함께 하자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단호했습니다. 저 아버지한텐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말 기억하시죠?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 그대로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는 정말 모르셨던 거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몰랐다. 그게 제일 미안하다. 나는 내 방식대로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 석훈이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 지금 들으니 조금 낯설어요. 아버지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살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석훈아, 너도 아버지이자 남편이 될 날이 올 거다. 그땐 내가 알게 될 거야. 사랑은 말로도 해야 한다는 거. 그래야 후회가 없더라. 그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대화는 짧았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서 아주 조금의 변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아들 석진이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디 같이 다녀오실래요? 대청호 근처라도 걷자고요. 엄마가 그 길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둘이서 한참을 걸었습니다. 물이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석진아, 너는 나 미워하지 않았니? 석진이는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한번 잡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릴 땐 아버지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무섭고 어렵고.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면 그건 그냥 표현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같이 노력해봐요. 그 순간 나는 그 아이가 내 아들인 게 참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남긴 앨범을 석진이와 함께 펼쳐보며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픔은 남아 있었지만 그 웃음은 어쩌면 다시 시작이라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동안 나는 큰아들 석훈이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직접 연락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그날 카페에서 흔들리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아이는 말은 차가웠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상처와 사랑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요일 저녁 석훈이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나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근처 조용한 식당에서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서로 눈을 피하지 않았고 기다란 침묵도 그리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이 나오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간 석훈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쓰신 편지 저도 봤어요. 석진이 형이 보여줬어요.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참 복잡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아버지를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을까?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늘 나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봤지. 말은 없었지만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부족했던 것, 가족과 멀어졌던 것,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야. 석훈이는 밥을 한 숟갈 떠먹고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엄마가 아버지를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해도 돼. 아버지로서 그 미움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미움 속에도 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단 걸 내가 이제서야 알게 됐어. 그 말에 석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이해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좀 같이 걷고 싶어요.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 말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넘게 서로 쌓아온 오해와 거리, 그 벽이 지금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야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 당신 말대로 사랑은 표현해야 전해지는 거더라. 그리고
서랍 한켠에 보관해 두었던 아내의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건 장례식을 마치고 며칠 후 책갈피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지요. 짧은 메모였지만 그 속엔 한 줄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종길 씨, 아이들과 마음이 닿는 그날이 오면 나 대신 꼭 안아주세요. 내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에요. 나는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다음 주 일요일 작은 식당에서 다시 가족을 만났습니다. 석훈이, 석진이, 그리고 그들의 아내, 아이들까지. 식당 문을 여는 순간 나는 몇 초 동안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손주들은 나를 향해 할아버지 하고 달려왔습니다. 나는 그 순간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손이 내 무릎을 붙잡고 안아주세요 하는 말에 나는 두 팔을 벌려 그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엄마가 가장 원했던 날이야. 이렇게 모두 모여 앉은 날, 내가 지금 너무나 고맙고 미안하구나. 식사가 끝난 뒤 아이들이 모두 일어나려는 순간 나는 석훈이를 조용히 불러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으로 그 아이를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마지막 부탁을 내가 해낸 것 같아 가슴이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듯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종길 씨, 이제 됐어요.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 저는 충북 청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책을 펼치고 아내가 쓰던 찻잔에 커피를 따르며 잠깐이나마 그녀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요. 주방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아내가, 그 옆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지난날의 고통도, 수치도, 울분도 모두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나들과는 아직도 조심스럽고 어쩔 땐 내가 한마디 더 조심해야 할까 망설여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게 아버지 식사하셨어요? 하고 문자를 보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작은 아들 석진이는 요즘 자주 전화를 합니다. 손주가 유치원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며느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하찮은 일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나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저녁 손주가 영상통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하늘에서 보고 있지. 우리랑 늘 함께 있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살 겁니다. 그녀가 남긴 따뜻함을 내 말투, 내 행동, 내 마음에 녹여서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주는 행동, 눈을 마주쳐주는 그 순간이 가장 큰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입 밖으로 꺼내시길 바랍니다. 그 말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인 벽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미안하다는 말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낯간지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 사이에 꼭 필요한 다리 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 다리를 너무 늦게 놓았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 위로 한 발 건너와 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계신가요? 혹시 멀어져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밤 연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가슴을 엷게 만들고 다시 따뜻한 관계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조용한 용기가 한 가정을 다시 잇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편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혹은 지금 이 영상을 본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편지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사랑, 용기, 변화가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원에 가기 전날 나는 내 아들에게 쪽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아직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야라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밥이나 한 끼 먹어요. 여행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이 나를 끝내 밀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75살 김정숙입니다. 한 동네에서만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바빴지요. 논밭을 일구고 겨울이면 날로 피워놓고 달 키우고 봄이면 묘종 심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저녁밥 짓고 아이 밥 먹이고 나면 밤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2살이던 해에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는 제대로 먹이고 제대로 입히고 학교는 꼭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외로울 틈도 없었고 힘들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어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작은 교복에 책가방을 메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진짜 많은 걸 포기했습니다. 남들처럼 주말에 놀러 나가는 것도, 명절에 고향을 찾는 것도 다 아이 뒤치다꺼리 때문이었어요. 시간은 정말 빠르더군요.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저는 처음으로 뭔가를 내려놓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에서 일감이 줄어들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으니 그제야 나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종종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옛날 같았으면 새벽부터 김치 담그고 부지런히 움직였을 시간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며 그냥 햇빛을 바라봅니다. 이런 게 여유구나. 나도 이런 걸 누려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씩 스며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엔 자주 연락하는 편도 아닌데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요양원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요양원이라고요? 내가 아프기라도 했던가, 몸이 불편하다고 한 적도 없고, 병원 간 지도 꽤 됐는데, 왜 그런 말을 꺼낸 걸까요? 당황스러웠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건 단 하나였어요. 아,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손주를 위해 반찬을 싸고, 생일마다 용돈을 보탰지만, 한마디 말이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게 부모 마음이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전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결국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걸 계속 확인하게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가족들 안에서 당연히 함께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배려해야 할 사람으로 바뀌는 순간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용히 가족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내가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닐까 싶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이 감정이 누군가의 마음과 닿을 수 있다면,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외로움을 느끼게 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와 닮은 마음들을 하나씩 나눠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돌아오는 길. 아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나는 26에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은 철공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겨울에 일하다 감기에 걸렸고 그 감기가 폐렴으로 번지더니 병원에 가기 전까지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아 세상을 떴습니다. 그땐 울 새도 없었지요. 2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장에 나가야 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시장에 반찬을 납품했는데 무게 있는 양은 감당 못해서 김치며 나물 위주로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배추를 절이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젖병을 씻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세상은 참 바쁘고 냉정했어요. 그때는 누구도 나를 힘들겠다고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죠. 어차피 내가 무너지면 아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사라지니까요. 그래도 나는 아이만 보면 힘이 났습니다. 내 손으로 밥을 먹이고 학교 가는 길에 도시락을 쥐어주고 비 오는 날이면 직접 우산 씌워 따라가고 집에 돌아와 젖은 운동화를 마당에 털며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단 한 번도 운동회나 발표회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손잡고 마트에서 체육복을 사고 다 커서도 감기 기운이 있으면 생강차를 끓여주던 엄마, 그게 내 역할이었고 나는 그 역할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은 참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고 착했고 나보다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들이 내 손을 꼭 잡으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엄마, 나중에 돈 벌면 엄마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다 받았단다.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그땐 내가 이런 서운함을 느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들은 대학을 서울로 갔고 나는 텅 빈 집에서 처음으로 고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이제는 나를 좀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혼자 남은 시간이 많아지니 취미도 하나둘 생겼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텃밭에 상추도 심고 가끔 친구들이랑 버스 타고 강릉 바다도 보러 다녔어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고 문자도 배웠습니다. 이 나이에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들이 결혼했을 땐 참 기뻤습니다. 며느리는 똑 부러지고 처음 만났을 때도 인사가 참 예의 바르더군요. 그날 밥 먹다 말고 며느리가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라고 했을 땐 나도 이제 이 집에 또 하나의 식구가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놓였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 손주가 태어났을 땐 김치를 담가 들고 갔고 미역국도 끓여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몇 달 지나니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3년쯤 지난 어느 날 내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데려다 줄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회사에서 좀 어려워요, 엄마. 택시 타세요. 그 한마디에 어쩐지 마음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씩 나도 모르게 마음의 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티 내고 싶진 않았어요. 여전히 아들에게는 밥은 챙겨 먹냐, 몸은 괜찮냐, 그런 안부만 물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조용히 곁에 있는 거지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도 언젠가부터 나는 가족 모임 사진 속에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혼자 살아가는 건 익숙합니다. 장 보러 다니고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매일 오후엔 골목길 따라 산책도 합니다. 이따금 손주 사진을 보내오면 웃음도 나고요. 하지만 그 사진 속에도 나는 없어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과연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게 된 건 바로 그날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요양원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돌멩이처럼 가슴에 툭 하고 부딪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내가 지금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치매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싶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그 말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요양원이 꼭 아픈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래요. 혼자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식사도 잘 챙기시기 힘드실 테고 또 가끔 손주들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 말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된 이야기구나. 결정은 내려졌고 나는 그 결정에 동의만 하면 되는 입장이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양손엔 과일 박스 하나, 그리고 요양원 브로셔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요양원 하나 알아봤어. 서울에서 멀지 않은 데고 시설도 좋고. 그 말을 하며 아들은 테이블에 브로셔를 펼쳐 보였습니다. 깔끔한 사진, 온돌방, 식사 사진, 프로그램 소개, 전부 그럴듯했지만 나는 그 종이 한 장이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내가 가봤니?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야? 아니. 인터넷에 후기도 많고 며느리가 알아봤어. 괜찮은데래. 나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위해 알아봤다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물어본 적은 없었던 사람들이 내 삶의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는 현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커피는 식었고 마당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운 존재가 됐을까? 왜 나는 지금 내 집에서조차 마음 편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걸까?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쪽과 상담 날짜 잡았어요. 한번 가보시기만 해도 괜찮아요. 정 안 맞으면 안 하셔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말조차도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긴 보자. 요양원에 가는 날 아들과 며느리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프로그램도 많고 식사도 맛있대요. 어르신들끼리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나에게는 멀어지는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복도에는 향긋한 냄새가 났고 창문엔 햇살도 가득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안내받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과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라탔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떠셨어? 생각보다 괜찮았지? 나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멀어져가는 나무들, 지나치는 사람들, 그 안에 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고 나는 식탁 옆 끝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며느리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그 요양원 예약도 해놨거든요. 다음 주에 방이 난다 해서요. 한번 계시면서 결정하셔도 돼요. 나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 이건 선택이 아니구나. 나는 이미 결정된 안에 끼워진 이름 하나일 뿐이구나. 내가 떠올랐던 건 오래전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손을 놓고 운동장으로 들어가던 아이를 바라보며 이제 시작이구나 했던 그 마음. 지금은 그 손이 나를 놓고 점점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 나는 혼자 방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선택한 공간. 하지만 나는 그 안에서 단 한 번도 나의 의견을 묻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언제부터 조용한 짐이 되었을까?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던 밤이었습니다. 요양원 얘기를 꺼낸 후 아들과 며느리는 더 자주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웠을지도 모를 그 전화가 요즘은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잠깐 시간 되세요? 요양원 쪽 서류 몇 가지 작성할 게 있어서요. 엄마, 병원 진료도 같이 예약할게. 건강검진은 요양원 들어가기 전에 받아야 하니까. 이제 나는 그들의 일정표 속 한 줄이 되어 있었다.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해결해야 할 일처럼 여겨지는 느낌이었다. 병원에 가는 날 아들은 회사에서 휴가를 냈다. 진료를 마친 뒤 간단히 점심을 먹자며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요양원 말이다. 내가 꼭 들어가야 하니 아들은 놀라지도 않았다. 오히려 준비한 듯이 대답했다. 엄마, 우리는 엄마 혼자 있는 게 늘 걱정이야. 요즘 무슨 일 생기면 도움받을 사람도 없잖아.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있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엄마한테 나쁠 게 없어.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순간 내 말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느꼈다. 나는 식사를 하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입맛이 없었다. 손주의 생일날 나는 미리 손으로 뜬 조끼와 직접 만든 과일떡을 준비해 갔다. 아들이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했지만 며느리는 눈빛 하나 주지 않았다. 거실엔 이미 케이크와 선물이 잔뜩 쌓여 있었고 내가 가져간 떡은 조용히 부엌 한쪽으로 치워졌다. 어머님, 애들이 요즘 이런 떡은 잘 안 먹어요. 케이크만 먹으려고 해서요. 그 말에 나는 괜찮다고 웃었지만 손에 들고 있던 조끼 상자는 그냥 가방에 넣었다. 생일 파티가 시작되자 가족 사진을 찍었다. 며느리 가족, 아들 가족, 아이 친구들, 그리고 나는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어머니, 사진은 됐어요? 요즘엔 손주들 중심으로만 찍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거운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다. 작은 국밥집에서 둘이 마주 앉았을 때 나는 정말 조심스레 한마디를 꺼냈다. 나는 말이다. 요양원 같은 데보단 그냥 지금처럼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단다. 내가 아직 밥도 혼자 해먹고 장도 보러 다니는데 굳이. 아들은 국밥을 휘젓다 말고 말을 끊었다. 엄마, 그게 우리도 사실 쉽지 않아.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언제든 연락받을 수 있게 신경 쓰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엄마를 걱정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웃음이 나려다 멈췄다. 걱정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불편함이 되어버렸다. 아들의 표정에는 미안함보다는 설득을 끝냈다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 준비를 시작했다. 서랍 속에 미리 챙겨둔 속옷, 약봉지, 휴대폰 충전기, 그리고 작년 겨울에 산 따뜻한 니트 가디건. 하지만 이상하게도 짐을 싸는 손이 자꾸 멈췄다. 하나씩 넣다 보면 생각이 많아졌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의 인생을 방해하고 있는 걸까?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주말 아들은 내게 말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 짐은 가볍게 싸두시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 한두 달만 있다 오셔도 돼. 체험 삼아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체험이면 되지. 그 말이 그렇게나 가볍게 들릴 줄 몰랐다. 그날 밤 작은 접시에 사과를 깎아 먹으며 나는 오래전의 나를 떠올렸다. 아들이 어린 시절 혼자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나갈 때 뒤에서 두 손으로 안장을 잡고 있던 그 느낌. 놓으면 넘어질까봐 손을 놓지 못했던 그때의 마음. 이제는 그 손을 붙잡고 싶은 사람이 나였고 그 손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 내 자식이 되어 있었다. 다음 주 요양원에 가기로 한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나는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뒤엉켰다. 슬픔, 분노, 체념, 외로움.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말하지 못한 말들이
나를 무겁게 한다는 것이었다. 아들아, 엄마는 지금도 혼자 잘 살아. 그게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아니면 엄마가 있는 게 불편한 걸까? 그 말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다. 유양원 입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갈게. 날씨가 추워질 테니 따뜻하게 입고 있어. 짐은 많이 필요 없어. 거기 가면 필요한 건 다 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목소리에 응답하지는 않았다. 그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들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오랜만에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이 첫 돌을 맞이하던 날 떡과 미역국을 차려두고 혼자 찍은 사진. 유치원 때 비 오는 날 노란 우비를 입고 내 손을 꼭 붙잡던 아이. 군대 가는 날 터미널에서 내 어깨를 토닥이며 금방 다녀올게라던 그 표정까지. 그 시절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내게 엄마 걱정 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라고 말하던 그 아들은 왜 지금은 내 곁을 지워가고 있을까? 나는 밤새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른 새벽 혼자 작은 쪽지를 써 내려갔다. 나는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 지금 이 집에서 내 속도로 살고 싶다. 걱정이 아니라 존중을 받고 싶다. 엄마는 짐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말 이제야 꺼낸다. 쪽지를 쓰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마치 가슴 속 돌덩이를 내려놓은 느낌이었다. 몇 시간 후 나는 그 쪽지를 봉투에 넣어 아들 네 집 우편함에 꽂아두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쪽지 잘 봤어요. 그렇게까지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몰랐어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말해야 했다. 나는 혼자 살아온 시간이 더 길다. 지금도 밥 해먹고 장도 보고 병원도 혼자 다닌다. 그러니까 내가 불편한 사람이란 생각은 하지 말아라.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말할게. 그때 도와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조용히 알았어요. 엄마라고 대답했다. 그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앞서갔던 것 같아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에 담긴 진심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자주 마을버스를 탔다. 시장에 가서 작은 반찬을 사고 복지관에서 열리는 신앙독회에도 참석했다. 옆집 할머니와 함께 동네 개울가를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사진도 서로 찍어주며 웃음을 되찾았다.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건 없었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걷고 있다는 확신 하나만으로 충분히 단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가 울렸다. 엄마, 이번 겨울에 일본 온천 여행 가보실래요? 이번엔 일정도 천천히 짜고 숙소도 편하게 잡았어요. 숙박비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항공권은 우리가 끊을게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일본 좋지. 요칸도 한 번쯤 가보고 싶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나는 곧 담담하게 덧붙였다. 근데 이번엔 친구들이랑 먼저 가기로 했어. 그때쯤엔 나 한국에 없을 거야. 숙소도 벌써 예약 다 했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덧붙였다. 그리고 다음부터 여행 얘기 꺼낼 땐 돈 얘기부터 하지 마라. 나는 너희 지갑이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무언가를 해줘야만 같이 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불안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다. 예전에 함께 도서관 봉사를 했던 이정자 씨였다. 정숙 씨, 이번에 여수 쪽으로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숙소도 조용한 데로 알아봤고 일정도 빡빡하지 않아. 그냥 바람 쐬러 가는 거야. 나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다. 좋지. 나 이번에 진짜 바람 좀 쐬고 싶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쪽 바다로 향했다. 도착한 숙소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한 한옥 민박이었고 식사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방 안에서 조용히 나눴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함께 웃으며 서로를 예쁘게 담아줬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말의 속도를 맞춰가며 진짜 여행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요즘 저는 혼자 지내는 게 참 편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해가 드는 창가에 앉아 좋아하는 시집을 펼쳐보곤 하지요. 가끔은 여전히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 압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내가 짐이 아닐까 불안해할 필요 없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거든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있느냐 보다도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친구이든 혹은 이웃이든 서로를 기다려주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아닐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족 안에서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대가를 줘야만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당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저처럼 속도 맞는 사람과 감정 맞는 관계 안에서 진짜 나다운 여행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여행이 꼭 바다나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여행지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바람이 부는 하루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